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반구대 암각화가 3주 넘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 훼손이 우려되지만 당장은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대부분이 흙탕물에 잠겨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들여다봐도 보이는 건 바위와 물뿐입니다. 멀리서 온 관광객들도 흙탕물만 바라보다 금세 자리를 떠납니다. 사실 좀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오면은 볼 수 있을까 하고 왔는데 사실 좀 잠겨서 많이 아쉽고. 반구대 암각화는 지난달 17일 처음 물에 잠긴 뒤 3주 넘게 침수된 상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등재 소식을 듣고 와보지도 않은 곳이라서 꼭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는데. 반구대 암각화는 연평균 한 달 이상 물에 잠겨왔습니다. 울산의 식수원이자 수문이 따로 없는 사연댐 상류에 있어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침수되는 겁니다. 2021년 정부가 수문 설치를 합의했지만 올해 1월에야 설계에 들어가 완공은 5년 뒤인 2030년에 됩니다. 수위 조절에 따라 울산의 하루 식수 5만 톤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회의가 결국은 낙동강의 식수하고 또 관련되면서 현재 대구시, 구미시, 그다음에 다른 산청구 다 연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하다 보니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침수 문제. 이제는 전 세계의 유산이 됐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서울 홍대는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거리로 유명하죠. 특히 버스킹 공연장과 만남의 광장 등이 조성된 레드로드는 관광객들까지 찾는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레드로드의 지하철역 건설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붉은색 길을 따라 양옆으로 식당과 카페, 의류와 잡화점 등이 들어선 거리. 경의선 숲길에서 한강까지 연결된 홍대 앞 레드로드입니다. 버스킹 공연장 등 문화공간도 있어 젊은이들이 주로 찾습니다. 한 달에 3-4번씩 놀러 오고 그냥 오면 카페 갔다가 인형 뽑기하고 버스킹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띕니다. Let's take a look and explore something new. Obviously K-pop. 500m 길이의 레드로드는 2023년 조성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52%가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상인들이 레드로드 한 옆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천 대장지구부터 홍대 입구역을 잇는 대장홍대선의 종착역이 레드로드에 건설되는 걸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복잡한 거리에 전철역을 만들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나 굉장히 연말 같은 데 이렇게 몰리면은 대형 사고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포구도 지하철역 공사로 보행자 1인당 면적이 0.38제곱미터 이하로 낮아져 혼잡이 예상된다며 대로변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을 요청한 홍대 입구 사거리는 대로변이고 큰 교차로고. 국토부는 마포구와 협의를 거쳐 역사 부지를 정한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면 추가 이전 협의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대도시도 낙후된 구도심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중구는 7만 명대까지 감소했던 인구가 최근 다시 10만 명을 회복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심철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10만 24명. 지난달 21일 대구 중구의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구청은 자축 행사를 열고 10만 번째 전입 가족에게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대구 중구 인구가 10만 명을 회복한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을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유입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6,000세대가 새로 입주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복합시설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다 즐길 수 있다. 특히 전입자의 절반 이상이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지난해 45.8%에서 올해는 52.4%로 늘었습니다. 대구 중구는 청년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창업 임대료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과 주거 환경 정비 그리고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중구는 올해는 청년 지원 예산을 50억 원 넘게 책정해 젊은 층 붙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얼마 전 경기 포천의 한 농협 직원이 고객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충북 충주에서는 농협 지점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지역 화폐를 무더기 구매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직원들 윤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의 이 농협 지점장은 최근 석 달 동안 1,000만 원어치의 지역 화폐를 사들였습니다. 해당 기간의 지역 화폐는 1인당 최대 월 50에서 70만 원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약 800만 원어치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인분들 거였다. 이렇게 대리 발급 자체가 안 되고요. 이제 본인이 오셔서 본인만 구매 가능하세요. 지역 화폐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액면가 대비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해 이 혜택을 독식한 겁니다. 이 지점장은 지난달 21일자로 대기 발령됐습니다. 농협 지역본부는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 지점장이 그동안 지역 화폐를 얼마나 부당하게 구입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 포천에서는 80대 노부부를 위협하고 금 70동과 현금 2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농협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직원은 피해자가 농협을 찾아 거액을 인출하자 주소지 등을 말하는 것을 듣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왜 정상 출근하셨습니까? 농협 직원들의 잇따른 범죄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연 20차례 안팎의 직원 윤리 교육을 하고 있고 사고 사례 공유와 상시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젖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는 젖을 짜는 일이 전체 노동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기술로 만든 로봇 착유기가 보급되기 시작해 고령화된 낙농가들이 일손을 덜게 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젖소 48마리를 키우는 농장. 한 마리가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자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안에서 로봇팔이 움직이더니 착유기를 붙입니다. 호스를 통해 이동한 신선한 원유는 커다란 유리병에 담깁니다. 아버지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은 젊은 농장주는 로봇 착유기를 도입한 뒤 일손을 덜었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없어지면서 좀 더 다른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소 사용 관리에 더 신경 쓸 수 있었던 점이 있고요. 농촌진흥청과 민간 기업이 개발한 로봇 착유기는 AI 기술을 도입해 사료 섭취량, 체중 등 젖소 생체 정보도 기록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농가는 품질 좋은 원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분석된 결과에 맞춰서 우유를 분리하고 거기에서 분석 결과를 낙농가한테 보고해 줌으로 해서 소의 건강부터 생산까지 모든 전공정을 하는. 로봇 착유기의 대당 가격은 2억 4천만 원. 경쟁사인 네덜란드 제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성능은 비슷해 해외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외국 제품의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점은 이제 가격도 비싸고 우리 축산과학원하고 산업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그 개발을 시도를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정부 지원금과 저리 융자를 통해 고령화된 국내 낙농가 보급도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체코 두코바디 원전까지 수주한 우리나라는 원전 선진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처리장이 없어 계속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정재학 한국 방사성 폐기물 학회 회장과 이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고준위 방패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9월 2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시행령 안을 만들어서 주요 지역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고준위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준위 위원회는 한 분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시고 그중에 이제 8명의 위원 중에서 4분은 위원장께서
추천을 하시고 나머지 4분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 선임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위원 구성도 지금 구체적인 그런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준위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이 위원회 구성이 좀 더 서둘러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어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사무처의 구성도 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서 완료가 돼야 이 우리 고준위 특별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랑 사무처 구성이 시급한 상황인데 출범 후에 현안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크게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고리 1호기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197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반세기 동안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 즉 중간 저장 시설과 처분 시설 부지를 정하는 절차에 빨리 착수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지자체와의 협의와 같은 굵직굵직한 일들이 남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빨리 착수를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2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운영 중인 원전의 이 사용 해결료 저장 시설이 지금 포화가 목전에 네. 앞두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부터 그다음에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포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포화가 목전에 둔 그런 원전 내의 사용 해결료, 고준위 방폐물 저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고준위 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주요 현안 중에 2가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2021년에 2차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3차를 앞두고 있는데 이 3차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해야 될 이슈가 있다면요? 우리가 이전에 2021년에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달라진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고준위 특별법도 제정을 했고 또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태백의 연구용 URL 지하연구시설도 개발 예정 부지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 사항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별법에서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 시설 그리고 2060년까지 처분 시설을 그 이전에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이 3차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관리 시설을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지 목표 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또 단계별로 그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이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시설이 선호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현재 특별법에서도 그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공식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지역 지원에 관한 청사진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특별 지원금의 정확한 규모라든지 또 지원 방식의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정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한계가 아직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치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위험은 없지만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사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희생에 상응하는 만큼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회성 지원이라기보다는 해당 지역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관리 전담기구로 규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차원에서 좀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준위 특별법이 정말 힘들게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제정된 직후부터 이 저장 용량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저장 용량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서는 그 저장 시설, 부진의 저장 시설 용량을 설계 수명 기간 이내로 제한하자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5월과 7월에 2가지 상반된 법률안이 제정이 발의가 됐습니다. 하나는 설계 수명 기간보다 좀 더 단축하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설계 수명 기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준위 위원회가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성 측면에 고려를 해서 좀 더 유연성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실은 안정적인 원전의 운영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원전의 안전한 운영 또 해체를 보장할 수 있는 용량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은 어느 입장을 다 망라해서 다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이제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현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좀 아쉬운 점은 지난 수년 동안 너무 에너지 문제가 정치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든 신재생이든 모두 가치 중립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성이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찾아가야 할 거고요. 또 원자력 발전뿐 아니라 방패물 관리와 같은 후행 핵조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전과 방패물 관리와 관련된 전체적인 원자력의 전조기 기술을 확보해서 또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또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학 한국방사석 폐기물 학회장 모시고 원전 폐기물 관련한 현안 얘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산의 16번째 경찰서인 수영경찰서가 건립 추진 11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수영경찰서는 8개 실과와 지구대 파출소 각각 2곳씩을 두고 있으며 총 420여 명의 경찰이 근무합니다. 그동안 부산 지역에는 유일하게 수영구에 경찰서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면서 치안 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